여러분은 지금 생생 매거진 동해안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데이 포커스 함께하는 현재 시각 4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당시 리튬 전지 하나가 폭발하자 이 공장 내부에 있던 배터리 3만 5천 개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이 포항에도 2차 전지 기업 20여 곳이 있어 리튬 배터리 관련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한세경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세경입니다. 네. 화재 사고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충격은 가시질 않습니다. 이번 이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타까운 사고죠. 지금 장마잖아요, 마침. 이 비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필수적인데 대비가 안 되면 재앙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리튬 배터리도 이제 필수품이지만 항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좀 깨우쳐준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네. 이 3개월 전 소방조사서에서 연소 확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 2급 위험시설이거든요. 아리셀 공장이 배터리를 취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원론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대량 취급하는 공장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씩 차례로 좀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 그렇다면 이 리튬이 어떤 원료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리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속이에요. 네. 주기율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3번이고요. 되게 가벼운 금속입니다. 이 물보다도 오히려 가볍고요. 공기 중에서 산화도 잘 되고 물과도 되게 빠르게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반응성이 사실은 이제 전지를 만드는 중요한 특성인데요. 반면에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 이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이 리튬 배터리도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중 하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일상의 전반에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 이 노트북 등에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리튬 배터리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순식간에 좀 불이 옮겨 붙었단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라는 게 물이나 공기랑도 반응성이 워낙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산화물 형태라서 고온이 되면 이 산화물이라는 게 산소와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 산소가 분해돼서 나옵니다. 즉 이제 산소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연소가 돼요. 공기가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열이 나고요. 또 이제 거기 들어가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유기용매라서 굉장히 발화점도 낮고 불도 잘 붙는 일종의 연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셀이 하나만 불이 나도 연쇄적으로 기름에 불 붙는 것처럼 소위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좀 화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장에서 예를 들어 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열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게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게 계속 스스로 연소를 할 수 있어요. 지난 1월인가에도 버스에서 아마 연소가 된 줄 알았던 게 재발화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뭔가 난연 재질의 방화벽을 설치를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대규모 배터리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소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튬이 알기로는 이 상온에서 순산소와 결합을 해도 발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좀 작은 것으로 여겨지진 않았나요? 예, 1차 전지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충방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상이 발생할 소지가 좀 적은 측면에서는 안전하다고 하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충전이 가득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 위험성이 반드시 작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상온에서는 리튬이 기본적으로 산소랑 반응 속도는 느린 건 맞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수분이 공기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수분과는 급격하게 또 반응을 해서 사실상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도 공기 중 수분이
원인인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 투데이 포커스는 경북대학교 한세경 교수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방 규정상 이 리튬 전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화재 당시 CCTV 화면을 좀 보니까 아무리 소화기를 사용을 해도 이 불이 꺼지지가 않던데,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리튬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불을 못 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연소 물질이 나오고요. 거기서 산소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국 그 물질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불이 붙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어떤 소화라는 게 불을 끈다기보다 불 자체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분말 소화기는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질식 소화를 하는 건데, 네. 질식 소화라는 게 결국은 연소돼서 불이 안 나게끔 이제 어떤 공기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부적으로 산소를 생성하고 이 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식 소화기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금속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셀이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금속 화재용 소화기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 단위가 여러 개가 연결이 돼서 기구물하고 같이 결합돼 있거나 하는 이런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화재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질식 소화도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그냥 옆에 옮겨붙지 않게 다 포기하고 물을 뿌려서 냉각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뿌려서 냉각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스프링클러 같은 물을 뿌려주는 자체 소방 시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좀 화재가 확대되는데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참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냉각을 시키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원론적으로는 물은 리튬하고 굉장히 반응이 잘 돼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아리셀 같은 경우는 리튬 메탈이라고 하는 리튬 금속 자체를 사용하는 전지다 보니까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단다는 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앞서서 이 금속 화재 소화기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금속 화재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사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이 일부 수입산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의무가 아니고요. 이게 D급 소화기라고 소위 부르는데요.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수입산이 대부분이고 또 비싸요. 미인증 제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담보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아리셀에서도 D급 소화기는 5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ABC 분말 소화기가 한 100여 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등에 쓰이는 이 리튬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사실은 구할 수는 있어요. 수입 제품이긴 하지만. 그리고 네. 또 일부 기업에서도 시제품 같은 형태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도 관련 규정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D급 소화기라는 게 격리된 어떤 단위 배터리 정도의 화재 극 초반에는 좀 유용한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배터리 팩 형태의 화재에서는 네. 연쇄 발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이제 사전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예방이나 조기 감지에 기반한 초동 대응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오프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재빨리 대처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서 이 오프가스는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배터리라는 건 결국 화학 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연소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부산 가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들이 새어 나오는 걸 오프가스라고 하고요. 통상 이제 수소 가스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수소 가스를 감지하는 정밀한 센서를 개발하는 일들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오프가스를 감지하는 거는 물론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D급 소화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처럼 필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오프가스를 감지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이미 사실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감지의 어떤 정확도라든지 네. 사후적인 대책에 초동 대응 시간이 없을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이 진행되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에서 진단을 하고 그 어떤 조기적으로 감지를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청에서 지하주차장 배터리 화재에 대한 그 조기 감지 대응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 70억 정도 연구 과제가 막 발주도 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방이 좀 사전적인 대처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교수님, 이 리튬 배터리의 셀 상태를 정밀 검사하는 안전관리 기술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배터리 화재라는 걸 계속 사후적 접근으로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끌까? 어떤 식으로 불이 났을 때 이 대응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제 불이 났을 때는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명확합니다. 리튬 배터리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치 암을 기다렸다가 말기에 수술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이런 어떤 감지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대응도 함께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이미 업계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BMS 애저 서비스 혹은 이제 바스라고 하는데요. 네. 전기차 같은데 계속 셀 전압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하면서 트래킹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충전기에 화재 예방용 충전기라고 하는데 추가로 보조금 예산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다 좀 정밀하고 이 고도화된 진단 방식이 공정 단위별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스라는 게 이제 전기차에 장착이 돼서 계속 운행 중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꼭 운행 중에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이번 아리셀 케이스처럼 제조 과정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제조 과정에서 꼭 사고가 안 나도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이상이 사후적으로 운행할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가 나는 시점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각 제조 과정에서 면밀하게 계속 검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즉 배터리 셀을 만들고 나서 셀 제조사도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셀을 가져다가 전기차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런 팩 제조사 같은 데서도 계속 단계별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아리셀 경우도 그렇지만 불량셀이라는 게 확률의 문제지 0이 될 수는 없어요. 항상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작은 분량이 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없던 분량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팩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든요. 용접을 한다든지 누른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고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제 최근에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사후적인 대비책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칫 이게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마치 소화기 갖다 놓으면 이제 불 안 날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같은 식의 인식이 될까봐. 네. 아무래도 이 경북 동해안 지역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포항 블루베리 산단에는 이런 셀 원재료 업체도 있지만 이런 팩을 제작하거나 중고 배터리를 평가하거나 재사용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셀이 원재료 상태에서는 비교적 어떤 발화 요인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셀 형태로 배터리 셀 형태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항상 위험 물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폭탄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이나 정책적 지원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반드시 D급 소화기를 갖춰라라는 게 아직은 의무 규정이 아니지만 지금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조 과정이나 검사 과정에서도 좀 더 정밀한 어떤 셀 단위 검사가 어느 정도 의무화되게끔, 왜냐하면 이게 제조사는 항상 비용 문제 때문에 자율적으로는 한계가 항상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사고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2차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현장에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대피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작업자가 판단을 해서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만약에 초동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셨다시피 워낙에 유독가스나 이런 게 순식간에 커지니까 반드시 사전에 대피로를 확보하고 네. 이제 진화 작업을 하다가
이거 역시 일정 임계치를 넘어가면은 대피를 해야죠. 뭐 정말 앞으로 사실 뭐 전기차, 뭐 노트북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배터리 산업이 커질 텐데 이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어떤 제도, 이 소방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배터리 사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 화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들도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소화 설비에 대한 규정. 그런데 이제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런 소화 설비에 대한 규정만으로 마치 우리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어떤 안전 불감증이 거꾸로 생길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장 큰 우려를 하는 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끌 수 있는 환경에 가깝게 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은 못 끈다라고 생각하고 불이 언젠가는 날 거기 때문에 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뭐 그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혹시 이 배터리 산업의 소방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해외에서는 사실 이미 이런 좀 규정들이 우리보다는 선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미국 방화협회라는 NFPA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NFPA 8호라고 하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 비상 대응 지침이라는 게 이미 공표가 돼 있고요. 여기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이 리튬 메탈 배터리 이번에 사고 난 거죠. 요거까지 규정이 추가돼서 분량도 한 2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 화재라는 거는 뭐 멈출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제 아예 건물이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앞서 말씀드린 소방청에서도 이런 표준 작업 절차를 만드는 연구 과제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작자나 사용자 모두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사전 그 관리나 사후 관리 의식을 좀 고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많은 부분들의 관심이 좀 사후적 대책에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도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인터뷰 요청이 오는 것들도 보면 질문들이 모래를 갖다 놓으면 그럼 괜찮습니까? 또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아까 무슨 칸막이를 설치하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불은 끌 수 없다라는 거를 차라리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준비가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전자를 좀 타고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사고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런 예방조치단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역으로 이런 배터리 업계 관련 뭐 기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한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